오늘 우리 노인국가 그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충희 원장님이시죠, 부과장이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노인국가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위치에 우리 신문과장으로 계신 정용환 교수님, 학교에도 바쁘신데 지금 국가 챙기랴 또 대표 협의체 챙기랴 너무 바쁘십니다.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이 4,8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8,300억 정도 되는데 세 개 과의 예산보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인 분야 예산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지금 현재 한 10만 명 넘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21%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에서 이제 좀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사업들을 유치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노인 인구는 결과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돌봄 기능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저조차도 몇 년 뒤가 되면은 아마 65세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누가 오시나 보니까 거기다 현장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 오셨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맞게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원래 6월 30일, 7월 1일 되면 1년이 됩니다. 1년 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직 못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노인복지회가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34,000명일 때 설계돼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은 엄청 많은데 공간도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노인 인구는 벌써 3배 이상 늘었잖아요.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우리도 그걸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이철 팀장님하고 제가 광주 빅골 헬스타운인가요? 거기 우리가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시설이 있구나. 이 시설을 꼭 포항시에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아마 하반기에 하시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 노인복지회관도 좀 확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통합 돌봄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노후를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대한 케어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재가입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아마 2026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좀 시범사업으로 원래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다만은 그 컨설팅 대상 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포항시가 노인복지가 그 어느 곳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전체적인 것들은 나쁘지가 않는데 세부적으로 들어보니까는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선도해 나가는 우리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이신 전명환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지금 업무가 바쁜 시기인데도 오늘 흔쾌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지금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7개 국가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노인 국가에서 정말 진짜 이 제목 그대로 어르신들에게 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다가 그러면 늘어나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개인적인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짜 이 연계와 협력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좀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 기관에서도 정말 강의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업들을 좀 소개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노인복지 쪽에 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오늘만큼은 뭐 격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알려주면 그게 오늘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분과장님도 오늘 많은 애를 쓰셨고 총무를 맡고 있던 김유진 센터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노인분과에 속해 있는데 이 분과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노인복지 현장이 모두 다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예빈 여러분과 노인분과 위원분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포항시 노인분과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지원 내용 및 현황 그리고 성장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재보험이 업무와 관련된 상병에 대한 지원 제도라면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은 코로나19 이후 근로자의 아픔 현실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간 도입되지 않았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이 논의되었으며 2022년 7월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올해 7월 3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은 어떤 분들께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픈데도 무리하게 일을 하여 질병이 악화되신 분들,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계시는 분들, 상병수당은 우리 주변에 계시는 이러한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의 표는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 모형입니다. 보시면 입원 여부가 필수인 것도 있고 최대 보장기간 및 대기기간 등 모형별로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는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별로 대상자의 특성, 적정 보장 범위 및 수준, 재정 규모 등 실질적 근거와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가장 한국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 방향을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형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즉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 신청하고 심사해서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입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건이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경증 환자 보장 시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였습니다. 즉 7일을 초과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신청 대상이며 대기기간은 지급 제외하고 8일 차부터 상병수당이 계산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상병이 발생하면 바로 청년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시고
상병수당 진단서,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보공단은 신청인의 취업 여부 등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기간을 확정하게 되고 최종 지급 전 근로 여부 및 지원제의 요건을 확인한 후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가 포함이거나 혹은 포항 시민이 아니더라도 포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며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자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1개월 이상 가입 중이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하시면서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혹은 기간 중 1개월 매출이 206만 원이 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동차 보험 및 산재보험 수급자이거나 공무원 등 국공립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기업에서 유급휴직, 유급병가 등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이 상병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첫 번째, 상병수당 신청서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고요. 두 번째, 참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의료기관 중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신청 및 등록을 마친 곳을 말하며 포항은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을 포함하여 56개가 있습니다. 이 참여의료기관에서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발행이 되며 일반 진단서가 아닌 별도의 진단서이므로 꼭 신청을 위해서는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병수당 진단서는 발급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진단서를 발급한 날부터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전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소급 신청은 불가하니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바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문답서입니다. 참여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근무 형태, 주된 업무 내용, 질병이나 부상 발생 경위 등을 작성하는 서류이고요. 나중에 공단에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무기록지입니다. 의무기록지에는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병원의 초직기록지, 그리고 1개월 이내의 검사, 수술, 시술 기록지, 입원이 있다면 입퇴원 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저희 공단에서 신청 기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이번 기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검사, 수술, 시술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질병이나 부상 정도, 앞으로 치료 계획 등이 자세하게 기재된 의무기록지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은 취업자 요건에서 매출 기준 확인이 필요하므로 매출 신고서와 매출 증빙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기한은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 등기, 팩스, 홈페이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지사에서 취업자 자격, 지원 제외나 요건 등 자격 심사를 한 후에 신청 기간에 대해서 의료인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참여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신청인의 직업적 특성과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즉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을 산정하여 상병수당 진단서에 작성을 합니다. 이때 최초 진단서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4주까지만 작성 가능하며 이후에도 합병증이나 질병 악화로 인해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연장 진단서를 통해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진단서는 8주까지 작성됩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렇게 진단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근로복귀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병수당의 지원이 필요한지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가 최종 지급기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의사 판단하에서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산정되면 최종 결정은 2단계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공단은 진단서상 기재된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상병수당 지급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급 금액은 47,5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며 최종 심사 결정된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사 결정된 기간 중 근로를 하거나 연차 및 유급평가 등으로 급여가 나오면 해당 기간은 지급에서 제외되며 다른 제도와 중복수도 불가합니다. 또한 상병수당 지급 전후에 취업자 요건 미충족 또는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전이라면 지급을 해드리지 못하고 혹시 지급을 해드렸더라도 사후 관리를 통해 지급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 및 수급 받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한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포항시민 A씨가 5월 1일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A씨는 바로 천여의료기관에 방문하였고 의사는 운전을 주로 하는 A씨의 직업적 특성과 발목 상태를 보고 3주 정도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산정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A씨는 엑스레이 검사 기록지와 초진 기록지 등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접수를 했고 공단은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신청기간 전체를 승인하였습니다. A씨 회사에서도 해당 기간 A씨는 병가 중이었으며 따로 급여 지급된 내역이 없음을 근로중단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주었고 다른 지원 제외 사유도 없어 공단은 최종 승인받은 21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하루 47,560원에 상병수당 진단서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685,840원을 A씨에게 최종 지급합니다. 다음은 지원 현황인데요. 포항시는 2022년 7월부터 24년 6월 14일까지 총 1,985건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1,592건을 지급하였고 지급 금액은 대략 16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지급된 상병으로는 몸 어깨 손상 관련 S상병, 근골격계 질환인 M상병, 암 관련 C상병입니다. 상병수당은 개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고 수급하는 제도이지만 근로중단 여부나 급여 지급 등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장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장으로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우편 발송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일자, 그리고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 협조 요청 사항도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근로중단 확인서는 신청인의 실제 근로중단 및 급여 지급 여부를 사업장에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 승인된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경과한 후 휴가 및 임금 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정 승인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라면 승인받은 기간이 지나야 실제 급여 지급 및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4일부터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요청 시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본인에게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으셨으면 꼭 해당 직원에게 승인 기간을 확인하시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신청인의 실제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보 없이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상병수당 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별표른 요양원 원장 조재영입니다. 저희는 요양원인데요. 49인 시설에 우수 사례를 얘기를 하라고 제가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요양원이 상향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게 우수 사례라고 해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참고하시고 저희가 하는 시설 운영하면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내세울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로 일반 재활과 치매 어르신 재활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의 심화, 그 다음에 공간의 활용으로 이 세 가지 컨텐츠로 이제 우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킹슬링이라는 재활 운동 기기를 보셨을 거예요. 보통 재활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재활병원에서는 노인 어르신이 치매가 있고 노인성 질환이 계신 대상자 어르신들한테는 일반 재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나고 재활을 하더라도 재활이 불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치매를 이해를 하잖아요. 치매, 노인성 질환 이런 걸 익숙하게 잘 전문인 같이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 대상자들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재활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고관절이나 근력들 이렇게 다양하게 향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재활이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재활을 하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볼까 해서 저는 이제 시설 투자를 좀 했는데 이 슈트를 입고 이제 운동을 하고 슈트를 입고 팔 운동, 다리 운동 이렇게 근력 강화를 시키니 오히려 이제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걷는데 문제 없이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향상이 되는 이제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물론 시설에서 이 운동기구를 재활기구를 사용하고 계신 시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시설들은 좀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고 너무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재활병원보다 재활기구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거든요. 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의료를 우리는 좀 강조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일상적인 생활 서비스보다는 의료적 부분도 감히 이제 첨가해서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질 좋은 서비스, 우리도 전문인에서 더 높은 수준을 해서 상향 통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다음은요. 슐런입니다. 그거 많이 보셨죠? 슐런이 이제 나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너무 퍽이라고 하나? 이거를 이제 점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는데 점수별로 하는데 이 어르신보다 저랑 경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르신이 더 잘하세요. 근데 이제 다양하게 안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너무 잘합니다. 다양하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여가보호사 선생님들 각 분야에서 잘 도와드리고 있고 잘 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우수 사례라고 하는 점은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 트레이닝을 해서 대회를 나갔어요. 이 대회가 제 포항시 어디죠? 백머리 마을 평생학습원 그쪽에서 이 연계돼서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포항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주산, 동경대, 그다음에 뭐 차 만드는데, 뭐 된장 만들고, 뭐 비지찌개 만들고 너무 많은데 우리가 시설 안에서는 그게 좀 여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케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되게 바빠서 우리가 외국 프로그램이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못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너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르신도 굉장히 만족하고 이 대회를 나가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죠. 선발 과정도 있었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기를 하면서 그 느끼는 희열, 그 다음에 성취감 이런 게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면서 전체 어르신들이 소근육들도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분 원래 편마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은 굉장히 극복해서 성취감도 얻고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괜찮죠? 이런 프로그램이. 근데 여기서 좀 심화를 시켜야 됩니다. 요양원에서도 이제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많지만 이제 포항시나 이렇게 도나 굉장히 프로그램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잘 접목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공간 활용인데요. 연회실이나 이렇게 다 요양원에는 있어요. 그죠? 근데 면회하는 공간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좀 다양하게 꾸며봤어요. 최근에 꾸민 건데 편백나무도 하고 밑에 잔디 인조잔디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저기는 저희가 건물이 두 개에서 이어지는 부분은 옥상이었는데요.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공간이었어요. 필요 없는 공간이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잘 밖으로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실내에서는 또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비타민 D도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기 벽화도 그리고 이제 카페처럼 분위기를 내서 좀 여기는 좀 푹신푹신한 인조잔디를 좀 높은 걸 깔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르신들이 이동하다가 낙상 사고나 이런 걸 좀 무례해서 공간을 활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고 또 면회하고 하는 보호자의 만족도나 어르신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까 공간 상용수당도 충분히 들었지만 이런 서비스를 잘 하려면 직원들이나 좀 시설장님들 다 이제 현장에서 뜨시는 분들이 좀 처우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부, 북부 센터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나 이런 또 직원들한테 뭔가 이제 우리 일을 하면서 자부심 또는 긍정적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제도적인 역할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좋은 케어 하려고 노력하고 하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곤란하네. 내가 그러면 공간 센터장님들한테만 할 말이 없어요. 하고 계시죠? 네. 더 잘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들도 실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강의를 15분까지 하라 그랬는데 끝났어요. 식사를
서비스의 이해와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재가 노인이라 하면 방문 요양이라든지 뭐 방문 간호, 그다음에 뭐 주야간 보호센터, 장기 요양에 이런 재가 급여를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런 장기 요양을 제외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서비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느냐? 어르신들한테 주일에 뭐 전화를 하고 매일 전화를 드리고 주일에 안부를 묻고 이런 안전지원, 그 다음에 생활지원,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옆에 보이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좀 틀린 점이 있다 하면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한마디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반면에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플러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서 같이 업무를 진행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자도 좀 틀립니다. 재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도 있으시고 취약계층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센터에서 15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의 대상자를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7개 기관에 한 6,000명 정도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의 서비스하는 인원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 5개의 기관이 모여서 이제 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21년도에는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장기 요양의 이런 재가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지원센터로 경북재가협회 차원에서 전체 센터 명칭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행 기간 현황입니다. 5개소에서 이제 29개 연년동을 관할하고 있고요. 북구에 3개의 센터, 그 다음에 남구에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통합지원센터라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요. 다니시면서 이런 센터를 명칭을 보시면은 장기요양의 재가급여가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항시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전국 독거노인이 약 180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거노인 인원수가 10만 1000명입니다. 포항 인구가 지금 한 49만 정도가 되는데요. 독거노인 비율이 6.3%. 네, 큰 수치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2등이거든요. 13.1% 정도. 네, 비해서 이제 반 정도니까요. 큰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양성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2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인구가 이제 21%. 그냥 제가 한 5천만 잡았을 때 1000만 정도가 이제 노인 인구로 늘어난다. 엄청난 수치인 거죠. 근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만큼 부양할 인구가 없다는 게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아마도 노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해서 이제 진행될 건데요. 저희 여기 계시는 필드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행기간 대상자 현황이고요. 5개 센터에서 총 891명. 이거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고요.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명 정도 이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은 한 270, 여성이 한 621명 해서 이제 남성 대비 여성이 한 2배 정도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수행기간 대상자 연령은 70대, 80대가 대부분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60대도 예전에는 저 수치가 한 12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제 60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항시의 65세에서 99세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재가노인 지원에서 891명, 전체 이제 0.8% 정도. 여기서 이제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명, 한 5.5% 정도. 그 외에도 아마 뭐 장기요양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크게 위기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안부전화 서비스, 그다음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 지원,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큰 4개 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실에 대상자 발굴을 하고
사례관리 통합을 욕구를 해결하는 위기관리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주 2회도 저희 주 1회입니다. 주 1회 유선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는 안보전화 서비스. 대부분 맞춤도방도 마찬가지고 돕고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계절이 변할 때라든지 신경이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맞춤도방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또 주 2회 또 유선 연락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라든지 노인인식 개선, 자연재해라든지 각종 응급상에 맞는 이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름철 되면 특히 식중독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 기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위기관리,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큰 4개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재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지만 재가라든지 시설급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 없으셔야지 일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중복 서비스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장기요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전혀 드는 건 없으니까요. 장기요양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을 본인들께서 이제 부담하셔야 되는데 재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5개 기관에서 이제 23년도 12월 기준으로 진행했던 사업 실적인데요. 이 건수는 예를 들어서 생신잔치도 하고 각 기관마다 나들이도 가고 이런 이제 건수를 총 취합한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 인원은 여기에 한 명이라도 직접 참여하셨던 이 인원, 그 다음에 생신잔치라든지 무슨 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하는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 1년 동안 참여하셨던 인원이 한 38,000명 정도 인원이 있다. 이렇게 수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받다 보면 종결하시는 인원이 있잖아요. 한 작년에 한 48명, 5개 기관에서 대부분 사유는 본인 거부, 병원 입원이라든지 타 지역 이사,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셔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장기요양을 받는 분들, 그 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또 이제 받으시는 분들, 사망으로 인한 종결. 이 중에도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보면 좀 무력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어느 센터에서는 선풍기를 주는데 왜 나는 이거 안 하냐? 아마 여기 지금 맞춤 돌봄에서 이제 오신 분들 계신데 아마 공감하실 만한 그런 얘기인데 이런 우려들이 많으셔서 본인이 거부하셔서 나가시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재가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좀 이상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5개 기관에 이런 미당 사례를 좀 시합을 받아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자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프로그램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유 제가 통합지원센터의 사례고요. 남자 어르신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자택 방문할 때 가보니까 누워 계셨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좀 위급상황 같아서 일단 119를 불러서 이제 구성을 하셨고요. 근데 여기 이분이 신장 담석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늦었어도 매우가 안 좋았을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즉시에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면 아마 고독사로 이제 사망하셨을 수도 있는 이런 사례였고요. 직원이 그 때마침 시기에 잘 맞춰가서 이런 거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제 수술 후 완쾌하셔서 서비스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밑에 사례는 이제 또 똑같은 사례입니다. 직원이 이제 밑반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 집에 갔었는데 대문 앞에서 호흡곤란 증세 보이시고 또 병원에 이송했었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영양실조하고 탈수가 좀 심하셨던, 대부분 이제 저희 대상자분들이 취약 노인이시고 독거노인이시다 보니까 이런 영양 상태에 있어서 엄청 취약하십니다. 대부분 이 어르신들께서는 항도라든지 해도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이제 대부분 건강을 유지하시는 정도의 어르신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영양실조에 걸리셔가지고 탈수가 와가지고 3주에 입원 치료를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센터에 밑반찬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건강상태가 이제 호전된 그런 사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프로그램 관련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12월이 되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 같은 걸 이제 취합을 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한글 교실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다
의무 교육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힘드셔서 그런 이제 학업에 이어가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하시지만 글을 못 읽는다든지 쓰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명 정도 진행하셨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재능 기부자 쪽 연계하고 그 다음에 센터도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센터도 연계를 해서 지금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 받으시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례 관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해결해드리는 이런 부분 저희 기관의 이런 책무다. 저희 재활지원 서비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가족분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잘 챙겨주지 못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월 행신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서 행신도 챙겨드리고 화도 해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원내 프로그램 여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속집에 가서 직접 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화체험. 네, 어르신들 이제 나들이 욕구는 많으십니다. 혼자서 다니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어르신들 모시고 타 지역에 가서 그 지방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호빵도 좀 쐬시고 뭐 이런 나들이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생 서비스 어르신들 돈 한 푼 아끼시려고 머리도 잘 안 감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동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대여해서 어르신들 월 1회 임미용 같은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위생 관련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드시는 게 제일 취약하십니다. 아마 제가 센터에서는 대부분 밑반찬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리 저희 직접 이제 완제품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해서 드실 수 있는 물품을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건강, 영양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방물품 같은 각종 생필품이라든지 의료, 밑반찬, 자원을 저희가 또 이제 개발을 합니다. 여기 아마 사회복지 기관에 계신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 엄청 공감하실 텐데요. 일도 하고 자원도 개발해야 되고 후원도 배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정된 자원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또 카카오 가치각지라든지 해피빈이라든지 이런 모금 활동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상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난이라든지 충독이라든지 아파 뭐 이런 올 때마다 이런 교육들, 일상교육, 노인인권이라든지 학대 예방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어버이날 저희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팀장님 열심히 일에 어르신들에게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고요. 맞춤 돌봄은 직접 그다음에 연계, 특화, 큰 틀, 3개의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온전히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반면에 맞춤 돌봄은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같이 연결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쪽수가 많습니다. 일단 대부분 보면은 1년 배치 기준하고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이런 부분 쪽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그런 폼에 맞춰서 이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반면에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의대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대상자 적합 여부를 거기에서 최종 심의 의결해서 저희가 만약에 조인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개 기관에서는 재가 지원 서비스와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같이 수행하는 기관이 5개 기관이다. 근데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두 군데는 뭐냐? 제가 서비스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만 수행하는 기관이 포항원광보훈의 집, 그 다음에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해서 총 7개 기관이 북구 남구로 해서 29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에도 인력 배치 기준들이 있죠. 어르신 2.2명당 무슨 뭐 요양보호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대1 뭐 이런 인력 배치 기준들이 있는데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도 인력 기준들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15대1,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한 240대1 정도고요. 23년도에 저희 7개 기관에 이용하셨던 대상자 서비스 수는 5,914명.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배정된 인원은 지금 6,800명입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 14.4대 1, 뭐 15.3대 1 이런 비율이 있는데요. 대상자를 매년 시에서
시절이 되면은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각 기관에 배정량을 좀 줍니다. 근데 뭐 1000명을 줬는데 저희 1000명을 다 유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8% 유지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92%, 일부는 뭐 90% 유지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모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때는 인구 전수조사가 엄청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강화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또 와르마르 이렇게 대상자를 또 조인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 지금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평균적인 비율이 한 14.6대1 정도 관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양승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초고령 사회로 26년도 21%라 그랬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250만 명 중에 65세 인구가 26%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북은 초고령 사회로 벌써 이제 진입한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포항도 아까 이제 6%였는데요. 계속해서 이 인원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 인원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요. 22년도에는 5,800명이었는데 23년도에는 6,500명.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6,800명. 기본적으로 수치는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8.5% 정도 이런 배정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늘어나는 건 좋은데 기관에서 이제 배정 인원이 느는 만큼 직원들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도 좁죠. 저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저희 더 이상. 근데 이제 배정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이죠. 이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행 기간을 좀 확충한다, 배정 인원을 어느 정도 분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3년도에는 7개 센터에서 배정 인원이 6,455명이었었고요. 서비스 대상자가 5,914명. 배정 인원 대비 평균 92% 정도의 사업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실적입니다. 제가 서비스하고 또 틀리죠. 인원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수로는 한 70만 건, 실인원은 8,000명, 그 다음에 연인원은 66만 명 정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셨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종결 인원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요양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종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풍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625명이 또 그만뒀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런 대상자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제가 이제 미담카레입니다. 이건 이제 울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었는데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쓰레기를 수집해서 자택에 계속 막 이렇게 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례 때문에 계속 쓰레기를 쌓았었고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이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는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잘 설득해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그 다음에 포스코, 중민영농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집안을 청소를 해드렸고요. 어르신이 청소한 모습을 보고 내 집이 맞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집에 초대할 때가 좀 놀러 와라 해서 훈훈하게 어르신이 계신 그 공간, 그 다음에 위생, 건강을 위해서 이런 청소를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사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이제 자택을 방문했거든요. 이거는 저희 기관의 사례라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택에 방문하셨는데 어르신께서 이제 원래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 오면 전화를 하시든 뭘 하시는 걸 좀 중단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계속 한 10분? 한 20분 정도? 계속 어디 통화를 하시더래요. 이제 생활지원사 옆에 대기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이 금융기관, 돈봉투 어디 갖다 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끊고 여쭤보니까 누군가가 돈 어디 갖다 놔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금액이 현금으로 3,500만 원. 3,500만 원. 중요한 거는 생활지원사가 이분이 아드님이 있으셔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어르신은 끝까지 사기가 아니다.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하고 조인을 했고 아드님하고 같이 112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12에서 와가지고 사건을 확인을 하고 원래 그날 몇 시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오기로 했었는데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만 원은 전달되지 않은 상황. 해서 이런 금전적인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맞춤인더본 지원 서비스도 제가 지원 서비스는 유사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까 15대 1이었잖아요.
15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대면으로 가서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합니다. 뭐 이런 서비스, 그 다음에 주 2회 유선전화 서비스 하고요. 똑같이 정보 제공, 국석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말벗 지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같은 서비스 진행하고요. 인지기능 강화교육, 생활교육도 많이 진행합니다. 뭐 부채 만들기도 진행하고 센터에 와가지고 꽃꽂이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영양보건, 건강교육 같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요. 정서우울, 원예 키트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 영양보건, 건강교육, 밑에는 이제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들 대면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보이시는 센터에서 원예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고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부분들이 여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원예 치료, 남자 어르신들은 CC에서 이런 프로그램 안 하신다 하시는데 여자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리하시는 거. 요리해가지고 직접 가져가시거든요. 가져가셔가지고 식사하시는 이런 부분들. 주거 환경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서 주거 환경 개선도 하고 모금 활동도 많이 한다 그랬는데요. 또 이제 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따와가지고 어르신들 보면은 대부분 기름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부분, 낡은 부분들 뭐 교체해주는 이런 사업들 계속 하고 있고요. 임의용, 뭐 장보기라든지 바다 지원,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생신잔치 때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하고 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12월 달쯤에 한 번씩 일을 하면서 언제 이제 가장 뿌듯한지 한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대상자들께서 자식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가장 뿌듯하고 동기부여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일상에서 이제 열심히 뛰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겠으면 가족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지원분들께서 사업의 목적인 경기와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공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표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간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장현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김한수 원장님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희 경상북도 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 특성상 여러 유관 기관들하고 협조하고 협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 기관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유관 기관들에게 장부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희 기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이 자리를 비롯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노인학대에 대해서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르신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또는 꼬집거나 흉기로 어르신을 내리찍거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례 중에서도 행위자분이 칼을 들고 어르신을 위협하거나 정말 실제로 찌르려고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도 너무 많고요. 그 외적으로 사실 노인학대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을 바깥에 못 나가게 하도록 걸쇠를 잠궈서 어르신을 감금시키는 것, 그리고 어르신이 기분 나쁜 이런 고함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한테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정서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빈정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다 정서적 학대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농촌에 성적 학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르신들이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죠, 농촌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 이웃들하고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범죄를 악용해서 어르신 혼자 계시는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어르신 집에 부수 들어가서 어르신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성적 학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학대라고 요즘은 시설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학대 중에서 경제적 학대도 빈번합니다. 그 이유가 독거 어르신, 그리고 무연고 어르신, 주변에 연고지가 없는,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인데 시설 입장에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르신 돈을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물품도 사다 드리고 한다라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 학대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이 돈을 관리를 해준다라기보다는 어르신의 통장을 임의대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학대 문제도 시설 입장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학대 문제도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치료 처치 또는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치료적인 처치나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방해막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쓰레기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특징이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방임,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린 그런 어르신들. 그래서 방임학대 중에서도 또 자기 방임 어르신들도 이 노인학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고려장이라고 해서 어르신 신체가 많이 노후되실 경우에 지게를 입고 어르신을 버려두는 그런 장소가 포항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고려장 장소까지 있을 정도로 요즘은 대놓고 버리진 않지만 어르신이 꼬셔서 모시고 여행 간다라는 명목하에 어르신을 모르는 공간에 버려두고 오는 그런 유기학대 같은 일들도 노인학대에 속합니다. 노인학대 건수는요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학대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뭐죠? 고함치는 거. 네, 그리고 욕설하는 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 그런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게 신체적 학대가 유형 중에서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을 많이 괴롭히는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배우자입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아들에 의한 학대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배우자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높은 게 배우자고요. 두 번째가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신 분들, 아들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수근수근 됩니다. 그죠?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내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오히려 좀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아들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학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특징이 있거든요. 술을 좀 좋아한다거나 혼자 산다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좀 아픈 그런 사람들 노인학대가 일어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배우자에 의한 학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들 그 다음으로 기관에서 일어나는 순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노인학대 상황에 있어서 저희는 학대가 발생됐을 때 어르신 집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이 그거고요.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전국에는 37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19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혹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대상자는요,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를 받은 어르신의 대상으로 저희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단기간 보호해 드리는 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가요, 주 이용 대상자가 학대 피해 어르신이다 보니 쉼터를 저희가 비치를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도 알려드리지 않고요. 경찰분한테도 저희가 쉼터 장소를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쉼터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쉼터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 것 아니야? 라는 시설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쉼터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상북도 학대피해로운 전용심판입니다. 저희 심판은 2008년 정부에서 청주도 개설했고 2014년 수협기관이
전국 쉼터는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입니다. 어르신들의 심신의 안정과의 복을 위해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직원들의 업무 공간인 사무실입니다. 자율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율복무요원이 함께 업무를 보며 각종 일을 하는 곳입니다. 상담실입니다. 남자 선생님과 어르신이 함께 사회 명제를 위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화장실을 지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회의나 교육, 운동 등 상황에 따라 쓰여지며 빈과 보드가 갖춰져 있어 각종 회의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입술에 계신 2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르신의 특성으로 한 번씩 쉬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의자와 각종 운동기구, 체육관 TV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상담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욕실이 딸린 방과 침대 등이 있고요. 모두 1인실로 준비되어 있으며 개인별 장과 비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어르신들 위해 하루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이 준비되며 식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혹시 쉼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미지와 좀 부합하던가요? 대부분 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좀 다르네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생각보다 일반 가정집처럼 참 안락하게 잘 꾸며놨네 라는 이미지를 영상을 보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학대 피해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는 그냥 일반 침대였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전체 침대를 모션베드로 바꿨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지금 현재 쉼터 이용자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모셔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저희가 좋은 부품들을 많이 가져다 놨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이 쉼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고는 저희가 대표번호가 1577-1389입니다.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대표번호를 자주 이용하지는 않으세요. 주로 신고를 많이 하는 곳이 경찰서 112 또는 129, 110 이런 쪽 119 이쪽으로 많이들 신고를 해주시는데요. 어느 곳에 신고를 하셔도 사실 저희 기관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넘을 경우에는. 그래서 1577-1389 대표번호를 기억 못하시더라도 어느 쪽으로 신고하셔도 저희 기관에 상담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요, 어르신에게 집이나 어르신이 계시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저희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직접 대면해서 전화로 상담했을 때 그리고 대면으로 상담했을 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전화로는 부끄럽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됐다 뭐 이런 일로 전화 주고 하면서 그냥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 내가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왔고 어떤 학대이고 또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유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대의 요인이 소거되었거나 또는 제거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사례를 판정을 종결을 해서 사례를 이렇게 종결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례 종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잘 지내고 계신지, 학대가 재발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북은 고령사회, 노인 인구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노인 인구 비율도 경북이 전국에서 2위일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 비율도 2위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좀 높은 편에 속해 있다 보니 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노인 학대 건수는 줄어들까요? 네,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포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23개의 시군을 저희 포항에서 모두 관할을 했는데 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어르신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동서남북으로 총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는 이 동북권을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이 기쁨의 복지 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포항, 그리고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산에 있는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노인학대 예방교육, 지금 소개하러 왔는데 거의 노인학대 예방교육처럼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법정의무교육으로 인권교육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4시간 교육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자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좀 새롭게 포항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해서 중학교에도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2시간가량 아이들과 굉장히 즐겁게 교육을 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중학교나 학교 추천해 주실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알 홍보였습니다. 이런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사업으로는요, 저희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15라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을 해서 최근에 가장 큰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외적으로도 어르신이 많이 모여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포항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또는 다른 시군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캠페인이나 이동상담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저희 기관을 홍보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허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학대 행위자 제일 높은 비율이 누구였죠? 네, 배우자였습니다. 요즘은 부부 관계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들 결혼하셨나요? 네, 저도 어저께 저희 신랑하고 싸웠는데요. 상담을 받아야 될 판입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이 문제들이 사실은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어르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새롭게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신혼여행을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3커플 보내드렸고요. 하반기에도 아마 3커플 정도 보내드릴 예정인데 혹시 주변에서 지금 65세 넘으셔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싸우지 마시고요. 네. 한번 저희 기관에 연락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리마인드 웨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독거 노인 비율이 포항시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항시하고 또 협업을 해서 활력 캠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독거 어르신들, 울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 1회 활력 캠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 그리고 서포트집 파견, 사후관리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신고 의무자시죠? 네, 혹시 저희 기관에 전화 한번 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들은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의심 상황 보거나 들으시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저희 기관으로 상담 전화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시해 주시고 꼭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희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고 번호는요 1577-1389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언제나 저희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문제는 참견이 아닌 도움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텐데요. 여기 노인 안 된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모두 다 노인이 될 예정입니다. 내가 어르신을 공경해야 그만큼 또 나도 공경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아주 보기하고 존엄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지칠 때도 있으실 텐데 서로 좀 힘내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런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서 힘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함께 협업하면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의 포항시 지회 경로부장을 맡고 있는 이동촌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2019년 10월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또 그 사업을 해마다 12월 달에 체험해서 1월 달에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5년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르신들이 침체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경로당 행복 도우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우미라는 말이 어감이 가사 도우미, 노래 도우미 이렇게 도우미라는 순수한 말이 참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그러한 것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도우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체를 23년도 3월에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경로당 행복 선생님 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요. 2023년도 4월부터는 경로당 행복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행복 선생님의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인지질환, 치매 예방 이런 게 조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시기적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잘 못 받는 경로당이 많아요. 출장이라든지 장기 같은 경우는 두원 아주 멀어요. 경주 간포랑 또 가까이 있고 그리고 송나 청하 이런 곳에 아주 먼 곳까지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경로당 행보 선생님들이 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도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노인의 포항시 지회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입니다. 수행기관의 연령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24년 4월 1일에 제9대 지회장, 새로 신임 지회장님이 선출되셨어요. 4월 1일부터. 지금 근무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겠죠? 2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회 현황 같은 거 제가 이렇게 넘길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로당 개소수가 지금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면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200세대 정도 이상이 되면은 경로당 하나를 해야 된다는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637개소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선생님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경로당은 633개소입니다. 4개소는 경로당 내부적인 문제로 휴관을 하거나 그리고 개발 때문에 문을 닫거나 이렇기 때문에 4개소는 지금 선생님이 나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경로당 행복 선생님의 역할이 그 복지 코디네이터 이렇게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복지 프로그램 경로당 이렇게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복지가 보통은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1대1, 말벗, 안부전화, 안부협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만들기, 글쓰기, 치매 예방, 체조, 노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뒤에 넘기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코디네이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전 확인 및 말벗 주 1회 찾아가서 어르신들하고 만나고 처음에는 좀 서먹하지만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먹한 관계가 점점 친밀해져서 12월 달 정도 되면은 굉장히 라포가 형성이 많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1년, 2년 이끌어가면 좋은데 선생님들은 같은 곳을 또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을 또 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담 경로당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데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침체되어 있는 경로당 조금 활력을 주기 위해서 체조라든지 노래, 만들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코디네이터는 경로당에
시설 점검 같은 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청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필터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주고 회장님이나 총무님에게 알려드립니다. 필터 교환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알려만 드리지 저희들이 직접 청소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르신들 좋은 정보 있잖아요. 유익 정보 이런 것도 가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경로당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여름치기 때문에 또 위생 점검이라든지 어르신들은 눈도 딱 침침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냉장고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서 양해를 구하죠. 벌컥 문을 열면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오래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또 위생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 행보생님들은 읍면동하고 또 협력이 잘 되어서 지금은 사업 자체가 오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복 선생님 그러면 다 알고 이렇게 저도 많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경로당 코디네이터 이렇게 했는 노계인데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보니까 놀이여가 문화입니다. 놀이여가 문화고 저는 만들기를 미술 공예 만들기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놀아주는 거 함께 일어서서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건 작년에 했던 무게를 이렇게 내서 제가 참고로 들고 왔습니다. 보통 경로당 행복 선생님은 위에 보시다시피 한 사람당 15개 경로당에서 17개 경로당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주 1회 방문은 무조건 가는데요. 하루 월요일 3개소, 화요일 3개소, 그리고 수요일은 4개소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주로 하루에 3개소를 방문을 합니다. 주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가지를 통합해서 하고 있고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오전에는 복지를 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한 곳은 시설 점검 경로당 코디네이터인데요. 이 경로당 코디네이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소독하라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코디네이터는 월 1회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하루에 3개소 경로당만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은 보통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춤형 프로그램은 11월, 12월에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면서 요구조사를 합니다. 11월 달에 요구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또는 우리 경로당에는 오지 마세요 하는 이런 거를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이걸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만약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경로당을 갔는데 어느 날 우리 경로당 오늘 놀러 갑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중간에 할 업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복지라든지 경로당 코디네이터 하는 경로당에 연락을 해서 보통은 복지는 오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오후에 거의 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도 되냐고 여쭤보고 오라고 하면 가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경로당도 많이 복지를 하지만 원하진 않지만 한 번 정도는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개를 해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다른 경로당을 가지는 않았어요. 주로 프로그램 하는 거는 요구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 경로당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요거는 뭐냐면 연초에 일정표인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포항시 지회는 40명이 있어요. 경로당 행복 선생님은 40명이 있고 2분은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38분이 경로당을 가서 일정표를 만듭니다. 경로당을 일정표를 만들기 전에 제가 네이버 지도를 펴서 전체적 지도를 펴서 경로당을 시외부터 시외각까지 일정표를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주면은 선생님들이 다 공유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637개 경로당 짜여진 정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느 경로당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38분이 그걸 보고 내가 아무거나 어떤 거를 뽑아도 공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 근데 이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부터 멀리까지
이렇게 짜서 주면은 선생님들이 1월 달에 들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일정을 만들어요. 본인이 월요일날 오늘 경로당 가고 화요일날 오늘 경로당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일정표를 만들고 선생님들이 운전을 해서 직접 경로당을 가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을 제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플랜에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랑 주황색이랑 핑크색이 있는데요. 흰색은 복지하는 경로당입니다. 보통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 그리고 핑크색은 경로당 코디네이터.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는 경로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에는 일정표가 다 만들어지면 직무 설계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오면 이게 뭐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시도 주고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다 제시해 줍니다. 이 일정표는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부터 이 일정표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1월 1일날 작성을 하게 되면 하루 만에 못 짜요. 이거는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제가 시간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월 해서 4개가 있죠. 그 다음에는 화요일 일정이 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복지 대상자는 누구라는 걸 여기다 명시를 해요. 명시를 해서 이거를 이제 시와 도에다 보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상세적인 정보를 해서 일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실은 계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할지 알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역량 강화를 합니다. 선생님, 개개인, 보통은 신입 선생님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도 재도전을 해서 다음 연도에 들어오시면은 경로당에서 하듯이 계속 근무하던 행복 선생님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요.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공유도 되고 다른 신입 선생님들도 그걸 보면서 배우거든요. 도입 전개 마무리 프로그램 하는 방식을 경로당에서 하듯이 그거를 하면은 배워서 현장에 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미흡하지만 이게 쌓이면 노하우가 되고 내가 잠재되어 있던 재능들도 나와서 발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신입 선생님들이 한 3분의 1이 채용이 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분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하루 근무 일정입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하시고요. 6시에 퇴근을 합니다. 휴게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요. 보통 경로당에 가면 그 지에 와서 조회를 하고 그리고 6시에는 숙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귀가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30분이라는 틈을 줍니다. 휴게 시간도 12시부터 1시까지지만 12시부터 1시 반까지. 왜냐하면 외곽지 가는 선생님들은 차량을 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가다가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안전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가라고 이렇게 30분씩 텀을 주고 또는 빨리 근처에 가는 선생님들은 좀 여유 있게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좀 보기도 하고 다음 프로그램 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보통 프로그램을 한 50분 하고 나면 사실은 할 게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50분도 진짜 빡빡하게 짜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1시간 반을 줬어요. 마치고 나서라도 급하게 오지 말고 가서 앉아서 다른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친밀감이 더 많이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근태 관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 있는데요. 요건 뒤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업 계획서를 짜면서 제 행복 선생님 전체적인 전년도 11월, 12월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 하는 플랜인데요. 보통 행복 선생님 만족도 평가라든지 연구조사라든지 선생님들 배치하는 거, 육아기관 간담회 제가 이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계획들을 1년을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는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1년 관리력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포항시 경로당 그 행복 선생님들은 보시면은 재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재능이 자꾸 발전이 되고 자기게 되다 보니까 전문가가 거의 다 많아요. 그리고 하면서도 계속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또 경로당에 가면
부족한 게 뭘까 스스로 또 생각을 하시고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전문가적인 과정으로 계속 넘어가고 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양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을 초청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가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전문 용어를 또 쓰게 되고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한테는 전문 용어를 쓰진 않지만 그걸 풀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교육을 받아서 정확한 내용으로 또 교무단 가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영양 강화를 조금 많이 했어요. 교육적인 교육 강조도 하지만 저희는 또 선생님들 힐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힐링을 해야 또 활력도 생기고 행복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또 교무단 가서 또 저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양 강화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개개인별로 일을 하다가 부딪히거나 해결을 못할 때는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면 제가 현장 가서 상담도 하고 또는 선생님들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다가 선생님들이 교무당에 해결 못하는 거는 제가 직접 가서 회장님 만나고 교무당 분위기도 보고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무게를 좀 들어주고 싶어서 저는 책임감으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용기도 주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유관기관을 통해서 영양 강화를 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경찰서라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부터 다양하게 노인학대 예방교육하고 보이스피싱 교육도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경찰서에 직접 오셔서 자료를 보면서 다 교육을 해준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교무당 문을 닫았을 때 제가 사업 추진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교무당이 폐쇄되면 선생님들이 할 역할이 없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서 현판 리모델링이라든지 게시판 만들기라든지 1대1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교무당 행복 소식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역할을 주면은 선생님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폐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이 공통 프로그램은 뭐냐면 23년도까지는 공통 프로그램을 안 했거든요. 선생님들 각자 역량에 맞게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통 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을 새로운 선생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공통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공통 프로그램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이 교무당에서 하는데 전담 교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신입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뭘 할지 몰랐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주니까 이제 연초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 교육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운영을 할 때 1주, 2주, 3주, 4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주차 교육, 2주차 체조, 3주차 만들기, 4주차 1주, 2주, 3주, 4주차를 만들니까 체조만 계속 가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양분이 체조니까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것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별로 해서 교육을 하세요 해가지고 교육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8개를 만들어서 8개월 동안은 그 교육 자료만 보고도 가서 할 수 있도록 A3로 칼라로 다 뽑아가지고 동영상까지 다 주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근데 하기 전에는 본인이 연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별 공통 프로그램 교육은 한 9개 분야로 해서 20년부터 23년도까지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9개가 참 잘하고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만들기는 공예 프로그램 분야인데요. 저는 에코, 자연 친화적인 걸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코 천연비누 만들기라든지 자이리톨 사탕 만들기 그리고 섬유향수 만들기 제습제 습도가 높을 때 교무당 가서 어르신들하고 지금 현재 6월달에 제습제를 공통으로 하고 있거든요. 염화칼슘을 사서 통을 사서 통도 꾸미고 물 먹는 하마 알죠?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리 강정 만들기가 있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걸 더 좋아하셔요. 알라리 강정 만들기는 뭐냐면 추석 전에 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강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들은 옛 추억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지만 손을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소근육, 대근육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또 옛 추억도 생각을 하시고 회상을 하시면서 추억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만 계속을 했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우리 필립 스님들이 활동한 사진을 들고 왔어요. 지금 보면 칼륨바 텀드럼이라고 있어요. 제가 영양 강화를 강사를 초빙을 해서 텀드럼과 그리고 칼림바라는 악기를 교육을 시켰어요.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 잘해가지고 도청 무대에도 섰었어요. 포항시 요일 일자리 행사 때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이렇게 영양 강화를 통해서 악기도 다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우쿨렐레를 해가지고 영양 강화해서 강사님을 전문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선생님 40명이 다 악기 하나씩 다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이 악기를 구입을 해서 다룰 수 있는 영양강화를 했는데 요걸 가지고 또 경로당에 갑니다. 가서 어르신들하고 악기가 참 생소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잖아요. 틈들으면 퉁 치면은 그 안에서 울려서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숫자로 치면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음악적인 게 접목이 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행복 따숩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요번에 혼자 계신 독거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3가지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9회 정도 지원을 해드려요. 무료로. 그래서 이것도 행복생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있고요. 4번째는 선생님들 1년 동안 작품만 만들고 도청에 가서 전시회도 하고 했던 활동 사진입니다. 여기는 유관기관과 함께 했던 사진들인데요. 경찰서,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건소, 그리고 소방서에서 와서 심폐소생술도 있었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7곡군 장애인 협회에서 와서 영양 강화를 했습니다. 숲체험이라고 해서 경주 천연숲에 선생님들과 다 함께 가서 숲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저기 보시면 우쿨렐레 있죠? 여기는 이제 포슬린 나트라고 또 강사님 초빙해가지고 컵에다가 머그컵에 꾸미기도 이렇게 해서 세계적 영양 강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경로당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정교육, 그리고 자유리톨 캔디 만들기, 알라리 강정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꽃단추 자수 가방인데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는 돋보기를 조금 많이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어르신들이 의외로 바느질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인지삭기 놀이, 수납판 만들기, 보드게임 이런 걸 했습니다. 2020년, 21년도 경로당 폐쇄됐을 때 활동 실적인데요. 20년, 21년도는 정말 경로당이 폐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노후된 현판을 교체하는 작업. 직접 포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셔가지고 다 했습니다. 리폼 전 보이시죠? 그 중간 그리고 리폼 후 이렇게 해서 현판 작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현판 작업을 했습니다. 이불 클린 사업도 했어요. 배송까지 조사를 다 해서 경로당에 그늘진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이불들을 이렇게 클린 사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해 전달이라든지 구입권 전달 이런 것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전달도 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사진인데요. 우리 포슬린 안타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경로당 행복 선생님은 재료비가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한 사람당 32만 원이라는 프로그램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공예라든지 만들기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오늘 보면은 성과 공유회인데요. 저는 노인 분과잖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저희들도 참 행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대한노인의 포항시지에서 이렇게 경로당 행복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지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가람제가 노인통합지원
지원센터의 김유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다변화 시대의 이 노인 일자리 참여의 다양한 성과 공유적인 부분인데요. 네, 지금 앞서서 계속 포항과 경북 같은 경우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노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말씀을 안 해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포항과 경북을 노인 장래 인구 특별 추계 부분인데요. 지금 왼쪽에 고령 인구 65세 인구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회색 부분이 전체 인구 비율이고 밑에 주황색 부분이 노인 인구 추계인 부분인데 어때요? 전체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초고령 인구 80세 이상 구성비 추계를 보시면은요. 65세 인구 중에서도 밑에 주황색 부분이 80세 이상에 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인 건데 어때요? 정말 우리나라 100세 시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심각한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더 심각한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표는 이 신노년 세대 규모 및 노년기 진입 전망이에요. 지금 우리 2020년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이제 진입이 되고 2040년부터는 어때요? 65세의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높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인 65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몸담고 있는 시설에서는 대부분 어르신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에서는 노인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좀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잠깐 생각을 전환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적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 공급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 노동 인구에서 노인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노동력 증강과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기에 기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고도의 기술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젊은 근로자들에게 경험을 공유를 해서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60세, 65세 되면은 퇴직을 하시죠. 예. 근데 퇴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전문성들도 같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일적 자원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유형도 변화를 해서 지금 유형을 갖다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은 유형 중에서 공익형이라는 유형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시간 일을 하고 작년까지는 27만 원을 받으셨다가 올해부터는 29만 원을 받으시는 그 노인 일자리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 인구,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수준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회서비스형이라고 19년도부터 이 사회서비스형이 도입이 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위해서 이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사회서비스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정책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게 되시면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총 40% 이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더 늘지는 않지만은 그냥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참여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여지는 큰 효과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먼저는 어르신들께서 그냥 집 안에서 그냥 돌봄을 받으시면서 계시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소액이라도 금액을 받으심으로써 경제적인 효과적인 부분을 보신다는 부분인 건데 보통 우리가 공공형 같은 경우에 29만 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소득은 안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 보전 금액을 받으시면서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과 정서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금전적인 효과보다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갖다가 보신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중단을 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냥 집 안에서만 안전을 위해서 제가에 머물러라 라고 해서 일자리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등급을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시고 신체 활동을 안 하심으로써 신체적인 의료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등급도 받으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일자리를 하게 되심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시잖아요. 그리고 집 안에 계시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셔서 내 또래들과 낯설지만 관계를 만들므로써 사회적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또래와 또 친구를 만들어 가시면서 사회적 관계적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마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크게 잘 알고 있는 공익활동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이라고 시장형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각 기관에서 돌보시는 어르신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각 유형의 어느 유형으로 내가 사업을 안내를 해드리면은 가장 좋을지를 갖다가 연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공익활동입니다. 자,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한 달에 30시간 활동을 하시고 29만 원을 받아가시는 활동인데요. 이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유급자원봉사에 하는 활동에 해당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업무의 강도, 사업반에서 활동하는 강도가 그렇게 어렵거나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직무교육을 한 번을 들으시면은 사실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은 참여가 가능한 활동이 공익활동이에요. 신체적인 무리도 크게 없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공익활동을 하실 만한 수준이시면은 이 공익활동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단 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안 되시고요. 두 번째, 등급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직장 고용, 우리가 보통 투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 직장 고용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시고 노인 일자리처럼 타 재정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시면은 또 안 돼요. 일단 요거는 공통적인 참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신다 하시면은 동료다 희목 선생님 그리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만나뵈면서 이 노인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은 가장 어르신들이 정보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먼저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받으시면은 신청이 가능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에 포함이 안 되시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기준 중에 65%가 개인 재산 소득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점수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로 선발 점수가 높으세요. 그다음 나머지 가족 구성이라든지 그 전 세대에 참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내 가까운 수행기관에 어르신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가까운 수행기관과 연계를 시켜주면은 어르신이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정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포항신영클럽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 중에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나라에서도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이 그냥 휴지 줍고 환경 보존하고 하는 이런 단순 활동보다는 그래도 좀 공익적인 활동으로 사업단 내용을 만들기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 우리 지금 ESG 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환경 활동이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공용 전기차 충전소를 갖다가 관리하는 사업, 커넥터 제대로 해놓고 그냥 닦고 하는 부분, 그런 이제 간단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 순환 재생산 사업단, 그리고 공원 안심 지킴인데 공원 안에 혹시 화장실이 있으면 불법 카메라 점검이라든지 우리 공익적인 활동에 유익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내에 스마일 급식 도움이라고 해서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 급식실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갔을 때 깨끗하게 환경 정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노인층으로 진입하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유형으로 만들어진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퇴직 전 경륜을 잘 살려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사업단 내용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여 자격도 공익형보다는 많이 수준이 높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먼저 참여 자격을 보시면은요, 사업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만 60세 이상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단이 있고 또 65세 이상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단이 있어요. 단 저기 빨간색 글자로 써놨죠. 이 사업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 역량을 보실 수 있고 그 안에 사무 역량 안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검색 능력,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혼자서 어르신들과 활동을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만큼이나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나 대인관계 역량 등을 갖다가 보는 그 점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 경력 유무와 그리고 국가 자격증이나 일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월을 활동을 하시게 되고 공익형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3시간을 근무를 하시기는 하나 매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하고 똑같아요. 매일 근무를 하시고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고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사회보험이 가입이 되고 그리고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연차 다 못 쓰면 연차 수당도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따로 이렇게 써놨기는 했지만은 뗄 것 떼고 70만 원 초반대가 월급으로 받고 계시고요. 뭐 사업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지금 포항신영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 내용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 활동 내용으로는 생명사랑 상담자라고 해서 포항의 생명의 전화에서 어르신들이 배치가 돼서 실제로 여기서 뭐 청소하고 닦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살 상담 전화라든지 우리가 고민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그런 상담 전화를 실제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전화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62시간이라는 이 교육 기술을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그
교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직무교육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제 상담에 관련된 교육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치안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분들은 죽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퇴직 경찰들입니다. 퇴직 경찰이 우리 동네를 치안지킴이를 한다 하니까 제가 긴 말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믿음이 가시죠? 네. 이 사회서비스형은 이렇게 나의 퇴직전 경력 전문성을 살려서 이 사회에서 그만큼 인적 자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단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사업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가지고 왔는 게 공공기관 도우미예요. 자, 이 공공기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셔서 그냥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똑같이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들을 하고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전부 다 전산 업무들을 다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똑같은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노인 일자리의 범위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형은 조금 구분이 가시나요?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어르신이 지금 현재는 돌봄이지만은 내년마다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이분들이 우리가 돌봄하는 대상들도 학력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분들께 맞는 유형이 공익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력을 잘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맞은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형인데요. 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그에 맞는 매장을 갖다가 직접 사업단을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부담스럽죠. 네, 내가 번 돈으로 내 월급을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 업을 갖다가 내 세대가 되어서도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사업단을 갖다가 저희가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사업단도 마찬가지, 유형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이신 분으로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또 몇 가지를 계속 또 고민을 하다가 총 3개의 사업단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업단이에요. 우리 전국방송에도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구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참기름카페 미소유라는 사업단인데 여기에서는 직접 참기름, 들기름 착유하면서 카페 메뉴를 갖다가 이제 판매도 하고 있는 사업단이에요. 네, 물론 어르신들이 참깨, 들깨 처음에 짜고 착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셨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와서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어르신들 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경륜을 갖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플랜프리앤 워시라는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요상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당장 계약하셔야 됩니다. 네, 방역 서비스를 하는 사업단인데 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으니 꼭 연락하셔서 계약을 성사를 하시고요. 네, 어르신들이 그냥 방역 그 소독약을 들고 근무를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법정 의무 교육들뿐만 아니라 이 소독업을 할 수 있는 의무 교육들을 다 이수를 하고 보수 교육까지도 매년마다 이수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방역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컬푸드인데 이제 저희가 기계에 어르신들이 표고버섯을 갖다가 직접 재배를 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버섯을 재배를 하고 그냥 생 버섯도 팔기도 하지만은 건버섯을 팔기도 하고 이걸로 여러 가지 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는 사업단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은 공익형에 해당이 가능한지 사회서비스형에 해당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이전에 자영업을 하셨다, 식당을 운영을 하셨다 그런 경륜이 있으시면은 어르신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어르신 그 재능을 한번 일자리를 통해서 돈도 벌면서 사회활동도 하면서 또 사회활동 하다 보면은 친구도 만나시고 의료비도 절감도 되실 텐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자원 연계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10군데의 일자리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왔고 그리고 엑셀표가 있는데요. 매 연마다 포항시에서 이렇게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을 엑셀표로 해서 포항시청에다가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어떤 사업단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면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나 그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업무를 어떤 사업단을 어떻게 연계를 하면 되겠다를 갖다가 궁금증을 해결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국가사업으로 실시한 포항시 노인국가사업 성과 공유를 마치겠습니다.